12살의 소녀 미츠코는 겉보기엔 평범한 소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선고받았다던가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와 자리가 바뀌었을 수 있거나 자신의 주변을 단두대가 둘러싸고 있다는 고백에서 우리는 그녀가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녀가 겪게 되는 현실 속 악몽의 시작이었죠. 끊임없이 자신의 환상 속 대관람차가 일으키는 소음에 시달리는 미츠코.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장이자 아버지인 고조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날 이후로 미츠코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어머니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미츠코와 그녀의 어머니인 사유리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사이좋은 모녀입니다. 사유리도 자신의 딸을 보며 자신과 똑같다고 말을 할 정도로 미츠코는 사유리를 닮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고조는 자신의 딸인 미츠코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구멍을 낸 첼로 케이스 안에 그녀를 집어넣고는 자신과 사유리의 관계를 안에서 직접 지켜보게 만들죠. 하지만 고조의 엽기적인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엔 반대로 사유리를 케이스 안에 집어넣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미츠코와 관계를 가집니다. 이러한 행위가 길어질수록 그녀는 스스로를 자신의 어머니와 동일시하죠. 고조는 미츠코에게 사유리가 아끼는 장신구를 걸게 한 다음 직접 사유리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말대로 따르는 미츠코. 하지만 사유리는 이에 대한 분노를 고조가 아닌 미츠코에게 쏟아냅니다. 고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미츠코를 향한 사유리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귀걸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유리는 그녀를 죽일 듯이 대하죠. 계단에서의 몸싸움이 격해지고 미츠코는 그만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만듭니다. 귀걸이를 찾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유리. 그녀는 그날 스스로 사유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35살의 사유리로 살아가던 미츠코. 하지만 이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누구도 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학교 옥상에서 몸을 내던져 짧은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결국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소설가 타이코가 쓴 소설 속 내용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소설가로서 살아가는 작가 타이코. 그녀의 담당 편집자와 함께 찾아온 유지는 그녀의 팬이라고 말하며 같이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칩니다. 하지만 타이코는 조금 이상합니다. 일하는 출판사 직원들도 그녀에 대해서 좋은 말은 전혀 하지 않네요. 그녀는 소설 속에 등장한 첼로 케이스에 말을 걸고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멀쩡하게 걸어다니죠. 그녀는 대체 뭘 숨기고 있을까요? 왜 유지는 그녀와 같이 일하기를 자처했을까요? 그리고 이 영화 속 진실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손오시온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매운맛이 아닐까 생각되는 영화예요. 차가운 열대어가 조금씩 온몸에 스며든다면 이 영화는 현실과 환상의 교차로 인해 어딘가 몽롱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혼을 빼놓는 영화입니다. 여기까지의 줄거리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동화 백설공주가 생각날 거예요. 잔혹동화 버전을 한 번 더 기괴하게 뒤틀면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 영화는 상당히 많은 상징적 은유가 있어요. 첫 시작으로 돌아가서 미츠코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관계성의 집단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박탈당한 그녀의 자조적 독백이라고 생각돼요. 학교에서 미츠코가 교장실을 갈 때의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복도이지만 미츠코가 교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는 피로 물들어 있죠. 이건 그녀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암시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여성으로서 성장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제2차 성징, 즉 월경에 대한 은유이죠. 교장실에서 고조가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미츠코는 여자, 자신은 남자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조가 미츠코를 밀어넣은 첼로 케이스는 그녀를 구속하는 족쇄이자 세장과도 같아요. 자신의 팔다리의 의지를 박탈당하고 강제로 자기 부모의 성관계를 봐야 하는 행위는 고조가 그녀를 억지로 강간하는 것으로 치환됩니다. 이후 스스로도 즐기기 시작했다는 독백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이죠. 고조는 극도로 가부장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사유리와 미츠코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을 다루듯이 하며 사실상
마냥 한 명의 폭군처럼 군림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리는 더 미츠코를 학대합니다. 영화 대사에도 나왔듯이 그녀는 자신의 딸을 자신과 동등한 인물, 즉 경쟁자로 인식을 했으며 고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죠. 영화는 중반부까지 계속해서 영화 속 현실과 영화 속 소설, 즉 사유리가 죽은 이후의 미츠코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그 경계를 모호하게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의도된 연출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서서히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유지는 타이코에게 원고가 누락됐다는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약속 장소에 유지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유지는 타이코의 첼로 케이스에서 그것을 꺼내고 고조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유지와 그를 보며 당황하는 타이코. 유지의 정체는 바로 소설 속 미츠코입니다. 원래의 진실은 사유리가 자신의 딸 미츠코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자아가 붕괴되고 미츠코는 이후 가정학대 때문에 다른 집으로 입양되죠. 사유리는 스스로 미츠코가 되어 은둔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써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속 소설의 내용이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고주는 사유리에 의해 계단에서 굴러 사지가 마비된 후 그녀가 갖고 있던 첼로 케이스 안에서 사육당했던 것이죠. 영화 중반부에서 타이코는 유지와 바다로 갑니다. 그곳에서 유지는 타이코의 소설이 자서전이냐고 묻는데 그녀는 줄곧 부정했지만 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강간당한 후 모든 것이 파괴당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유지는 자신이 아는 다른 여자도 같은 일을 겪고 마치 사지가 절단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소설의 마지막엔 아버지의 사지를 절단하여 심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냅니다. 이는 유지의 정체에 대한 폭선이었죠. 결국 고조는 유지의 말대로 사지가 절단됩니다. 이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괴랄한 연쇄고리는 끊어질 수 있을까요? 왠지 쉬워 보이진 않네요. 왜냐면 미츠코가 사유리이고 사유리가 곧 미츠코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